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부동산 돈 되는 실전 경매 2에 대해서 공부하는데요. 이 시간에는 제2강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2강 시간인데요. 오늘은 여러분 교재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재 7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경매 목적물 분석이라고 나오죠. 경매 목적물 분석이다. 경매 목적물 분석은 과연 어떤 것들이 이루어질까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그 경매 그 사설지를 보시게 되게 되면 첫 번째 그 물건 사건 번호가 나오죠. 예를 들어서 2014 타경 예를 들어서 2364 좋아요. 이렇게 이게 사건 번호가 되겠고요. 이게 이제 여기에 1번, 2번 이런 것들은 물건 번호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그러한 경매 사건 번호와 물건 번호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물건의 소재지가 어디에 있느냐? 소재지. 그죠? 소재지를 알아야 되겠고, 또 뭘 알아야 되겠습니까? 물건의 그 소재지, 어디에 그 물건이 있느냐. 그리고 물건의 종별. 물건의 종별. 우선 이거 하기 전에 이제 이 사건에 대한 물건이 언제 매각길이냐, 언제 매각이냐, 매각길. 이건 물건 사례 분석할 때도 많이 공부했죠. 매각길, 입찰하는 날짜가 언제냐, 그리고 입찰 방법이 뭐냐. 입찰 방법은 다 이제 기일 입찰이니까요. 당일날 입찰하고 당일날 개찰하는 주로 기일 입찰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건 이 종별에는 이게 아파트냐, 상가냐, 공장이냐, 대지냐, 임야냐, 이런 것들이 물건 종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토지라면은 토지 면적이 얼마냐? 건물이라면 건물 면적이 얼마냐? 토지 면적, 건물 면적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되겠죠. 그죠? 또 매각 물건, 매각 물건. 이 매각 여러분, 이 물건 종별에는 아파트냐, 대지냐 이런 거지만 매각 물건에는 토지만 매각이냐, 건물만 매각이냐, 건물만 매각이냐, 아니면 토지 건물 일괄 매각이냐. 그죠? 토지 건물 일괄 매각이냐, 토지 건물 전체 매각이냐, 토지만 매각이냐, 건물만 매각이냐, 또 토지 건물 지분 매각이냐, 일부. 이런 것들이 파악돼야 되겠죠. 매각 물건에서는 이런 것들이 파악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토지만 산다면은요, 토지만 산다면 토지대장 확인해 봐야 되겠죠. 토지대장. 또 지적도. 지적도라고 하는 건 토지의 그 모양입니다. 또는 임야도. 그리고 반드시 어디에 들어가요?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라는 데가 있습니다.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 루리스. 루리스라고 있어요. L이라고 하는 건 Land Use Regulation Information Service.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를 들어가셔가지고 여러분이 다음란이라든가 네이버에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를 들어가시면 토지 이용 계획 열람이라는 게 나옵니다. 토지 계획 이용 열람. 토지 계획 이용 열람을 클릭하시고 그 토지에 집원을 치시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동 194-1번지 이렇게. 그런데 그 주소를 입력하실 때 여기 보면은 주소가 번지수가 일반이 있고
산이 있어요. 만약에 264-5번지다. 그러면은 여러분 앞에 있는 번지수는 뭐가 될까요? 본번이 됩니다. 본번. 뒤에 있는 것은 부번이 되겠고요. 이 의라고 하겠죠. 결과적으로 264의 5번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264의 5번지. 앞번지를 본번이라고 하고 뒤에 있는 번지수를 부번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치게 되면 올해 같은 경우는 2014년 1월 1일 현재 여기에 뭐가 뜨느냐? 개별 공시지가가 뜹니다. 개별 공시지가. 그러면 1제곱미터당 개별 공시지가가 뜨거든요. 그러면 1제곱미터당 개별 공시지가가 만약에 10만원이다. 거기에다가 면적을 곱하게 되면 국가가 고시하는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 공시지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토지 그 이용도, 지적도가 나옵니다. 임야도가 나옵니다. 지적도. 그 토지의 모양도 볼 수가 있습니다. 토지 모양이 어떤 땅이 좋을까요? 정사각형인 땅이 좋겠죠. 그런데 이런 땅은 없고요. 대부분 부정형 토지라고 합니다. 부정형 토지. 부정형 토지라고 하는 것은 지 멋대로 생긴 거지요. 별 토지가 이런 모양도 있고 모양이 다양하잖아요. 그잖아요. 토지 모양이 다양하다. 이런 토지도 있잖아. 이런 거 이렇게 생긴 거 자리형 대지 이런 여러 가지 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또 여러분 이 경매물건이 나오게 되면 법원에 있는 집행관이 현황조사를 다 합니다. 토지가 되었던 아파트가 되었던 상가가 되었던 공장이 되었던 다 현황조사를 해가지고 집행관들이 그 법원에서 작성해 놓은 뭐가 있습니까? 현황조사서가 있습니다. 현황조사서. 현황조사서가 있고요. 또 법원에서는 감정평가법인에다가 감정평가를 의뢰해가지고 감정평가 금액이 나옵니다. 감정평가. 어떻게 감정평가했느냐? 감정평가서. 그리고 법원에서 작성한 매각물건 명세서가 있습니다. 이것이 법원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매각기일 7일 전에 가시면 매각기일이 만약에 좋아요. 2014년 10월 10일이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10월 9일이다. 그러면 10월 2일부터 일주일 전부터 이러한 서류를 법원 경매계에다가 열람할 수 있도록 누구나 열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정평가서, 현황조사서, 매각물건, 명세서를 열람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사이트에 가도 역시 내용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여러분 이런 일반 사설 경매 사이트, 유료 사이트도 있고 무료 사이트도 많습니다. 이런 데 가시면 자료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말로만 할 게 아니라 뒤 8페이지를 보실까요, 여러분? 8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물건 분석표라고 이렇게 작성해 놨죠? 자, 물건 분석표 하나 이제 요식행인데요. 한번 볼까요? 거기 사건 번호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거기 종별이라고 하는 건 뭐냐? 물건 종별을 말합니다. 아파트냐? 거기 한번 써보세요. 아파트냐? 상가냐? 공장이냐? 임야냐? 이렇게 물건 종별을 쓰시고 그 사건 번호에 대한 채권자가 있겠고 채무자가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채무자가 소유자가 이제 주로 채무자가 되겠죠. 그리고 그 물건의 소재지 쓰시고요. 그리고 그 면적도 토지의 면적이 있고 건물의 면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구조,
뭐 만약에 건물이 있다면 콘크리트냐, 벽돌이냐, 빨간 벽돌이냐, 뭐 스레트냐, 뭐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거기 부합물이라고 나와 있죠. 부합물. 부합물. 부합물이라고 하는 거 나와 있는데요. 부합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의 물건이 결합해서 사회 통념상 일체가 되는 물건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토지를 산을 낙찰받으면 임야를 낙찰받으면 그러니까 임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임야 말 그대로 산지라고 하죠. 산지관리법에 의한 임야인데 임야를 낙찰받으면 거기 뭐가 있나요? 인목 있잖아. 나무들도 내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의 수목. 내가 토지를 낙찰받았는데 거기에 수목들이 있더라. 이것도 하나의 부합물이 되겠습니다. 또한 내가 단독주택을 낙찰받았는데 그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뿐만 아니라 옆에 뭐도 있다? 창고도 있다. 또 화장실도 실내 화장실도 있지만 실외 화장실도 있다면 이런 것들도 하나의 부합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렇게 나오지요. 주택이 있다면 이렇게 주택이 있다면 메인이 주택이라면 여기 뭐라고 나오느냐? 제시외 건물 나옵니다. 제시외 건물. 예를 들어서 창고라든가 화장실이 있다라는 거죠. 등. 그러면 이러한 주택의 경매가 나왔는데 제시외 건물에 이런 창고 화장실이 있다면 이런 것들도 부합물로서 결과적으로 이 주택에 포함되니까 매각 물건 포함 이렇게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주택에 포함시켜서 경매가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뭐가 나왔나요? 종물이라고 나와. 종물. 여러분 주물 주인 주자에다가 주물 이 주자는 무슨 주자입니까? 주인 주자에다가 물은 무슨 물자입니까? 그죠? 물은 물건 물자 아닙니까? 물건물 주물. 이 주물에 반대되는 건 뭐냐? 종물입니다. 종물. 종물. 주물에 반대되는 것은 종물인데요. 여러분 주물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주된 물건이 되겠죠. 종물이라고 하는 것은 주된 물건에 따라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물쇠가 열쇠가 뭐죠? 자물쇠 자물통이 있다면 이게 주물이 자물통이라면 열쇠는 종물이 되겠죠. 만약에 여러분이 배를 샀다. 배가 주물이라고 한다면 종물은 뭐가 될까요? 노가 되겠죠. 노. 그죠? 노젓는 배. 노젓는 배라면 배가 주물이라면 종물은 노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종물이 뭐가 있느냐 하는 거죠. 종물. 자, 그러니까 종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건의 계속적인 사용을 돕기 위하여 거기에 딸린 물건을 종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 여러분 과실이라는 말 나왔죠. 여러분 과실. 여러분 과실이라고 나왔는데요. 과실에는 천연과실이 있고요. 법정과실이 있습니다. 이런 천연과실이라는 것은 뭘 말할까요? 뭐 곡식 같은 거죠. 곡식. 열매 같은 거. 그러나 법정과실이라고 하는 건 자 여러분 이제 우리 민법에서 법정과실이다. 이거 법률 용어인데 법으로 정한 과실이다. 법정과실은 여러분이 만약에 대지를 낙찰받았다. 대지. 그런데 그 대지 위에 건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만 받았냐? 대지만 낙찰받게 되면 내 땅에서
누군가가 건물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지대를 받아야 돼. 지대. 땅값을 받아야 돼. 땅값. 그죠? 또 여러분들이 건물을 가지고 있다면 그 건물을 사용하는 뭘? 사용료를 받겠죠. 사용료. 집세. 턱값. 지대라고 하는 건데 땅을 사용하는 턱값을 받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 그래서 지대나 지료, 땅값, 지료라고 하죠. 지료. 사용료. 이걸 갖다 이제 집세 이런 걸 뭐라고 법률용어로 차임 이런 말 쓰죠. 차임. 이런 것들이 지대나 집세를 받는다.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법정 과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과실은 내가 이거를 낙찰받으면 대지 사용료는 과연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과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속물 나왔죠? 부속물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입찰 요건. 자, 입찰 요건에는요, 기입찰 있잖아요, 기입찰. 당일날 개찰하고, 당일날 입찰하고, 당일날 개찰하는 것을 기입찰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입찰 요건에는 이런 것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 매각 조건이다. 이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입찰할 때 매수 신청 보증금은 보통 10%입니다. 매수 신청 보증금은 최저가의 10%. 최저가의 10%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재매각 사건이라는 게 있죠. 재매각. 여러분 재매각이라는 게 뭡니까? 누군가가 낙찰을 받아놓고 잔금을 안 내게 되면 미납하게 되면 다시 경매가 나옵니다. 이것을 재경매, 재매각 이런 말을 씁니다. 재매각. 네? 재매각. 그렇게 되면은 법원마다 대법원 규칙에 의해서 매수 신청 보증금이 어떤 법원은 20%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법원은 매수 신청 보증금을 30%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가보면 매수 신청 보증금을 20%를 넣어야 되는데 10% 넣어가지고 무효 처리 당하는 경우를 간혹 가다 봅니다. 간혹 있는 게 아니라 법원마다 가면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네. 이런 특별한 교육을 받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건 나중에 또 뒤에 가서 제가 공부를 해드리겠는데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들어가시면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를 들어가시게 되면 그 밑에 그 토지 이용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용도 같은 게 나오는데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이라고 나와요. 뭐 도시적이냐, 관리적이냐, 농림적이냐, 자연환경 보전적이냐. 특히 도시지역에서도 무슨 지역이냐? 주거지역이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녹지지역에서도 자연녹지냐, 보전녹지냐, 생산녹지냐. 관리지역에서도 계획관리적이냐, 생산관리적이냐, 보전관리적이냐. 그리고 주거지역에서도 제1종 주거지역이냐, 전용 주거지역이냐, 일반 주거지역이냐, 준주거지역이냐. 또 일반 주거지역이라 하더라도 제1종 일반 주거지역,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제3종 일반 주거지역 이런 내용들이 디테일하게 나오는데요. 그게 어디 나오느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따로 여러분 공부할 겁니다. 대한민국 땅을 뭐라고 합니까? 국토라고 하지요. 이러한 국토를 이용하려면 계획을 해야 돼요. 선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후이용,
그래서 국토를 이용하려면 선계획을 해서 후이용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국토를 정말 잘 개발을 해서 이용하고 보존해서 우리 후세들에게 아름다운 강산을 남길 수 있는 그런 관련된 법이 바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어떻게 국토를 이용하고 어떻게 국토를 보존할 수 있는가 계획하고 이용하고 보존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인데요. 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런 게 나오는데 뭐 이런 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이런 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거의 비슷비슷해가지고 처음 공부하시면 아리까리합니다.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공인중개사 공부하신 분들은 용도 지역에 대해서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또 여러분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용도 지역, 용도 구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여러분 제 교재에 써놨는데요. 나중에 강의하도록 하고요. 뭐 이런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에 예를 들면은 이 공통상이 용도 지역이라는 건 뭐냐면은요. 나중에 공부하겠는데 우리나라 그 토지 어떻게 토지를 이용하느냐는 거죠. 사실은 토지 이용에는 말이죠. 토지에는 28개 지목이 있어요. 전다,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공장용지, 대지,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사적지, 묘지 이렇게 토지의 종류에는 28개 지목이 있는데 그런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느냐, 어디에 이용하느냐, 주거냐, 상업이냐, 공업이냐, 녹지냐, 뭐 농림지역이냐, 뭐 어디에 이용하느냐 이런 것들. 또 건축물의 용도는 뭐냐? 여러분 토지에도 28개 지목이 있고요. 건축물의 용도, 건축법에는 역시 건축물도 28개로 나누어집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도 뭐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도 있고 공동주택도 있고 뭐 또 장례식장도 있고요. 방송시설도 있고 여러가지 시설 공장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건물의 종류도 28개로 나뉘어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지금 용도지역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는데요. 그 토지 이용하는데 토지 위에다가 건물을 어느 정도 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건폐율입니다. 건폐율. 이 건폐율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가 내가 100평이 있다면 내 멋대로 거기다가 80평, 50평 건물을 짓는 게 아니에요. 법으로 정해졌어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건폐율은 몇 프로 건물을 질 수 있느냐 이런 게 정해졌는데 공식화해본다면 건폐율은 어떻게 나오냐. 이 분모의 대지 면적분의 건물 면적입니다. 공식으로 꼭 공식을 쓴다면 곱하기 100 하게 되면 건폐율이 퍼센트가 나와요.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대지 면적이 100평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건물 면적이 40평을 줬다. 그러면 100분의 40은 어떻게 될까요? 0.4가 되겠죠? 거기다가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40%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토지 위에 대지가 100평이라면 건물 면적을 몇 프로 짓느냐? 20% 지냐? 40%냐? 60%냐? 70%냐? 80%냐? 그 토지 용도 지역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면 계획관리지역은 관리지역 중에 계획관리지역은 40%까지만 건물을 줄 수 있어요. 40% 이하. 그러나 계획관리가 아닌 계획관리 말고요. 보존관리라든가 생산관리,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20%까지 건물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시골에 있잖아요. 그 지역이 읍면지역에는 아주 깡촌, 농림지역,
농사만 짓는 그런 농림지역은 있잖아요. 그런 생산 활동하는 농림지역에서는 20%, 100평이라면 요즘은 뭐 평이라는 말 안 쓰고 제곱미터를 쓰지만 이해하기 좋게 100평이라면 20평까지 건물을 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건폐율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여기서 이제 용도지역에서는 용적률이라고 합니다. 용적률. 용적률이라고 하는 것을 꼭 공식으로 써본다면은 대지면적분의 건물 면적이 아니라 여기는 연면적입니다. 연면적. 연면적 곱하기 100%. 연면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닥 면적 합계를 말합니다. 1층 면적, 2층 면적, 3층 면적, 4층 면적, 연면적, 바닥 면적 합계를 연면적이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지 면적이 100평인데 1층 25평, 2층 25평, 3층 25평, 4층 25평 해가지고 100평이 됐어요. 100평. 그럼 어떻게 될까요? 100평분의 100이니까 1이 되겠죠? 1은 몇 프로입니까? 100%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계획관리지역은 용적률이 100%입니다. 100% 이하. 그러니까 특히 계획관리지역은 건물을 4층까지만 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5번에 건물의 높이가 나오는데 그 높이를 아무 데서나 여러분 시골에 있는 농림지역에서 10층 질 수 있나요? 못 짓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계획관리지역에서는 나중에 배웁니다. 계획관리지역에서는 4층 이하까지만 건물을 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요. 자,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이 40%예요. 용적률이 100%예요. 그러면 이렇게 있다면 40평까지만 건물을 질 수 있어요. 40%니까. 그런데 용적률이 100%이기 때문에 이렇게 건물을 질 수 있다는 거죠. 4층까지 질 수 있으니까 1층에 25평, 2층에 25평, 3층에 25평, 4층에 25평. 그렇죠? 이렇게 해서 4층까지 25평 연면적이니까 연면적은 바닥면적 합계니까요. 1층에 25평, 2층에 25평, 3층에 25평, 4층에 25평 해가지고 면적이 100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4층이니까 높이입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은 토지 이용이 어디에서 이용되느냐? 그렇죠? 건물의 용도는 뭐냐? 건폐율은 얼마냐? 용적률, 높이 이런 것들을 제한함으로써 그런 토지가 경제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또는 공공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 거죠. 그렇죠? 토지 이용이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 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이런 것들이 중복이 안 됩니다. 도시지역에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 그러한 지역을 용도지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처음 들은 분들은 참 용어가 어렵습니다. 오늘은 용도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의 이용이 어디에 이용되느냐, 건축물의 용도는 뭐냐, 건폐율은 몇 프로냐, 용적률은 몇 프로냐, 건물의 높이 등을 제한하는 거지요. 높이를 제한한다는 거예요. 높이를 제한해가지고 그러한 토지를 어떻게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또한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 계획으로 그러한 결정하는 지역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용도지역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리고 이제 용도지구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또 공부하겠는데, 용도지구라고 하는 것은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도지구라고 하는 것은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거예요. 강화하거나 완화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소위 증진시킨다.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는 거지요. 예를 들면은 이런 게 나중에 공부하겠는데, 미관지구라는 게 있어. 미관. 그러니까 도시를 깨끗하게 정리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경관지구. 미관과 경관지구 뭐 이런 것들이 나중에 용도지구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용도구역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러한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에 역시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함으로써 용도구역, 예를 들면 도시라고 해서 도시를 무질서하게 개발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무질서한 시가지를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를 개발한다 하더라도 그 도시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그러한 토지 이용의 도모를 목적으로 이러한 그런 종합적인 조정관리가 필요한 것이 용도구역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게 나옵니다. 용도구역에는 개발제한구역 같은 거 나와요. 도시라고 해서 이런 도시를 무작정 개발하는 게 아니라 도시도 녹지 공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개발을 제한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발 제한구역.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얘기해서요, 국토객미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 있는데, 그러한 토지를 잘 이용하고 개발하고 보존해서 말이죠, 토지를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국민들이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지정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여러분들 자격 시험 보는데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돈 버는 데 목적이니까 뭐 이런 거 그냥 흐름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용도 지역에는 나중에 건폐율과 용적률 할 때 여러분 제 책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여러분 또 학습하도록 하겠고요. 그 밑에 이제 건축법 나옵니다. 나중에 또 공부하죠. 그 다음에 그 밑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이 옛날에 공부하신 분들은 측량 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는 28개 지목이 있어요. 토지 이용에는 28개 지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라는 게 있습니다. 기타라는 것은 국토객미 이용에 관한 법률 내용이 아닌 내용들을 나중에 적는 걸로 한번 해보겠고요. 그 다음에 도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내가 예를 들어서 땅을 사고 있는데 이 도로가 소로냐? 도로에도요, 소로가 있고 중로가 있고 대로가 있습니다. 소로에도 소로 3류, 8m 미만은 소로 3류, 8m에서 10m는 소로 2류, 그 다음에 10m에서 12m까지는 소로 1류라고 하는데요. 그런 도로 같은 걸 줬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 있는 환경, 만약에 여러분 제가 아파트를 샀다. 그런데 그 주위에 뭐 학교가 있다던가, 학교 보건법에 의해서 학교가 있다던가, 이마트가 있다던가, 백화점이 있다던가, 병원이 있다던가, 이러한 내용들을 정황과 환경, 그리고 그 밑에는 도면 같은 것을 한번 또 그려볼 수 있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건 분석표, 뭐 이런 것들을 꼭 작성하는 건,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런 한 장에다가 요약해서 사설지하고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요약해서 가지고 다시면서 임장 활동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제가 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9페이지서부터 토지하고요, 그리고 건축법상
건물의 용도 28개의 건물이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토지에는 사실은 뭐 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나오는데요. 다시 한번 또 다음 시간에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